30년을 버텼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낯설기에 차가웠다. 30년을 다닌 출근길이었지만 오늘은 걸음이 조금 느렸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걸렸다. 박정수 62. 시계를 고쳐지는 손이 오래된 버릇처럼 떨렸다. 버스 창가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 그 시대의 증인이었다. 정수 씨, 이제 그만 쉬어야지.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았다. 퇴직금이 나오면 작은 시골집을 하나 사고 아내와 텃밭을 일구며 살 계획이었다. 그 단순한 꿈 하나만 붙잡고 수십 년을 버텨왔다. 회사는 철강하청 업체였다. 땀과 먼지, 기계음이 하루의 언어였다. 그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일했다. 남들은 그를 원칙의 사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그 말에 걸맞게 살았다. 출근길엔 늘 마주치는 김 부장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함께 입사한 동기였고 언젠가부터 인사팀장이라 불렸다. 출세한 사람답게 말투가 달라졌다. 그래도 정수는 그를 여전히 친구라 불렀다. 믿음은 오래된 버릇이었으니까.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오늘 퇴직금 나오는 날이라며? 근데 요즘 회사 자금이 좀 꼬였다던데. 낮은 목소리들이 바람처럼 흘렀다. 정수는 그 말에 귀를 닫았다. 자신의 이름이 찍힌 서류와 도장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구나. 그래, 잘 버텼다. 퇴근 무렵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정수야, 축하한다. 진짜 고생 많았다. 손에는 퇴직금 명세서가 들려 있었고 정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통장 알림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행 창구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했다. 같이 퇴직한 동료들은 이미 다 받았다고 했다. 정수는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사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부장은 출장이라 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후배 하나가 말했다. 선배님, 혹시 아직 못 받으셨어요? 이상하네요. 그 돈 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직접 처리했다. 단 한 문장이 오래된 신뢰의 문을 흔들었다. 정수는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퇴직 전 서명했던 서류들, 날짜, 도장.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도장이 자신이 아닌 미묘하게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붉은 자국을 오래 바라봤다. 아내가 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내 퇴직금이 없어졌어.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멈추지 않았다. 사라진 돈보다 더 큰 건 믿음의 붕괴였다. 그는 자신이 바쳐온 세월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밤이 깊을수록 의심은 짙어졌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에게는 이제 추위보다 뜨거운 것이 있었다. 끝까지 버텨온 사람의 분노였다. 그날 이후 박정수의 아침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지만 이제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생각했다. 누가, 왜, 어떻게. 단 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먼저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은 여전히 부재 중이었다. 다른 부서 직원에게 묻자 대답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 부장님이 처리하셨을 텐데요. 아니요, 총무팀에서 담당했을걸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소리가 공중에서 뒤엉켰다. 정수는 직접 회사를 찾았다. 출입증이 말소된 그에게 경비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퇴직하셨다면서요. 무슨 일로? 정수는 짧게 말했다. 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서류를 보여주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다. 명세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입금 완료로 되어 있네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다. 입금 완료라니요? 제 통장엔 한 푼도 없습니다. 직원은 눈을 피했다. 그건 제가 권한이 없어서 자세히는. 그날 오후 정수는 은행으로 향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조회하자 이상한 기록이 나왔다. 퇴직금 입금 내역 옆에 동일 금액 출금 표시가 동시에 찍혀 있었다. 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 출금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대리인출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대표 서명 확인이 있었네요. 대표 서명? 그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회사에서 대표의 인감이 찍힌 문서는 극히 드물었다. 보통은 인사팀이나 재무팀이 대리 처리한다. 그런데 왜 대표의 인감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날 밤 그는 낡은 책상 서랍을 뒤졌다. 퇴직 전날 김 부장이 건넸던 서류 봉투가 있었다. 그때는 고마워서 그냥 서명하고 넘겼던 문서였다. 이제 보니 그 안에 또 다른 페이지가 끼워져 있었다. 퇴직금 위임 인출 동의서. 그 밑에는 흐릿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아내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더 할까봐. 대신 다음날 새벽 그는 회사 근처로 향했다. 비오는 아침 건물 앞에는 김 부장의 차가 서 있었다. 잠시 기다리던 그 앞에 양복 차림의 김 부장이 나타났다. 정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김 부장, 내 퇴직금 내가 처리했다지? 김 부장은 잠시 얼어붙은 표정을 짓더니 억지로 웃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일 몰라. 정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도장이 위임서에 찍혀 있더라. 그건 회사 절차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였다. 말끝에 스치는 냉기 그 속에서 정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퇴직금 내역, 인출 기록, 위임서, 사본, 도장 비교. 밤마다 형광등 아래에서 루페를 들고 글자를 들여다봤다. 미세한 번짐, 도장의 각도, 잉크의 번짐까지.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확실한 차이를 찾아냈다. 자신의 도장에는 없는 미세한 금가루 흔적이 위조 도장 안에 있었다. 그건 회사 비품실에서 찍은 시연용 도장의 특징이었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도장은 인사팀에서만 보관하던 것이었다. 즉 내부자가 개입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그의 눈빛은 오래된 분노로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종이를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직접 대표이사에게 등기로 보냈다. 박정수 퇴직금 부당 인출 관련 진정서. 봉투 안에는 그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정수 씨죠? 대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낮았다. 짙은 구름이 건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박정수는 구겨진 양복을 다려입고 서류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회사 로비는 여전히 번쩍였다. 예전엔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낯선 공간 같았다. 경비가 인사하려다 멈췄다. 박 선배 오랜만이네요. 정수는 짧게 웃었다.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대표실 앞에서 비서가 나와 그를 맞았다. 박정수 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다. 가죽 냄새와 묵직한 정적이 섞인 방 안. 책상 뒤에는 대표가 앉아 있었다. 박정수 씨 진정서 잘 받았습니다.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이런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요? 제 30년이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사팀 김 부장 오래된 직원이죠. 신뢰 할 만한 사람입니다. 신뢰라 저도 그랬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신뢰가 제 퇴직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건 저입니다. 돈은 이미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위임서에 제 도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도장이 아닙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위조된 인간 비교 사진과 루페 확대 사진이 있었다. 대표는 그걸 바라보다 천천히 얼굴이 굳어갔다. 이건 누가 한 짓입니까?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표는 버튼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김 부장, 지금 바로 대표실로 오라고 하세요. 몇 분 뒤 문이 열렸다. 김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정수를 보고 눈을 피했다. 대표가 낮게 물었다. 김 부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부장은 얼굴이 굳은 채 대답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서류는 제가 확인했지만 위임 절차는 정상적으로. 정상? 정수가 끊었다. 내 도장이 회사 비품실 도장과 똑같던데 그게 정상입니까? 대표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다. 한때 친구였던 사람, 한때 믿었던 이름. 그 모든 세월이 낯설게 느껴졌다. 대표는 짧게 말했다. 잠시 나가 계세요, 김 부장.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박 씨, 이건 내부 감사를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며칠 후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인사팀 회계 장부와 출금 기록, 위임 문서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은 회계 담당자와 짜고 일부 퇴직자들의 돈을 돌려가며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이 정수의 몫이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 회사 내부 사건으로 조용히 처리되었다. 김 부장은 퇴사 조치 그리고 고발. 하지만 정수는 그 사실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돈이 돌아온다 해도 믿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며칠 후 대표에게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퇴직금 전액 그리고 사과문. 짧은 문장 하나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박정수 씨의 충직함에 고개 숙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버텼구나.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김 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날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사 대표의 그림자가 있었다. 정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건 무슨 뜻이지? 그때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았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접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봉투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회사에서 온 퇴직금 봉투, 다른 하나는 이름 없는 발신자가 보낸 사진 봉투였다. 그는 두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쪽은 명예를 상징했고 한쪽은 진실을 흔들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내밀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불을 켰다. 빛이 책상 위를 스쳤다. 사진 속 대표의 그림자가 더 또렷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내자.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봉투 2개를 들고 회사로 향했다. 대표는 그를 예상한 듯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 또 무슨 일입니까? 정수는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다. 아, 이건 뭡니까? 대표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은 조사 협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웃고 있습니까? 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박 씨,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제 이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은 얻은 게 뭐죠? 제 몫의 세월이요.
그 말에 대표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정수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대표가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 밭을 일구려 합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사 문을 나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긴 싸움의 끝에서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봄빛이 길가의 철근 위로 내려앉았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낸 한 사람의 존엄을 느꼈다. 며칠 뒤 뉴스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철강업체 퇴직금 횡령 대표 포함 2명 추가 입건. 정수는 그 기사를 말없이 접었다. 이제는 분노보다 허무가 앞섰다. 그러나 그 허무 속에는 묘한 안도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오래된 흙집 마당에 앉았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제 그만 잊어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기억은 잊지 않으려네. 그는 흙냄새를 맡았다. 손끝에 묻은 먼지가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적어도 그는 거짓 없이 하루를 맞을 수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낡은 삽을 들었다. 텃밭 한가운데 작은 구덩이를 파고 2봉투를 묻었다. 그 위에 흙을 덮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내 지난날의 무게다.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은 그의 머리칼을 스치고 먼 산으로 흘러갔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그 노을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는 비로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다.